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부동산 경제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에 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네. 전년 동월 대비 17.2% 이제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역사상 이제 가장 큰 하락이 이제 22년도에 나타났었고, 네. 특히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졌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1월 3일 대책 이후로 이제 조금씩 다시 좀 상황이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좀 호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1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전국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건 이제 매매 가격의 이제 증감률 데이터인데 네. 이제 보시면 낮은 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종이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세종이 한 21% 정도 떨어졌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17%, 경기도가 한 13%, 예,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이런 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좀 선방한 곳이 이제 강원도, 제주, 전북 이런 곳들이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죠. 제가 보기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식으로 많이 올라온 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얼마나-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네. 좀 많이 떨어졌죠. 이 뭐 기본적으로 핫한 지역들은 정말 무섭도록 올라갔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통계 기준이니까 이 정도인데 실제 개별 아파트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실거래가를 된 거를 보면은 뭐 작게는 3, 40에서 많게는 최대 50에서 60%까지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개별적으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파트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좀 가장 큰 지역. 강남 불펜 이어졌을까? 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강남 불패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 불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강남 불패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서울의 강남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패가 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지역에 대한 불패가 이제 강남 불패인 거지. 강남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아, 물론 그렇죠. 이거를 한번 서울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네. 네. 서울에서 네. 이제 지난 1년 동안 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진 곳이 이제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서대문구, 뭐 도봉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가장 덜 떨어진 지역이 이제 용산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1년 기준으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서초구, 중랑구, 은평구, 강남구. 그래서 지난 1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서초, 강남이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선방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네. 서울에서 또 서울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또 강남이에요. 아, 네. 근데 요번에는 지금 조금 덜 떨어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하락세가 큰 지역을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봤잖아요. 네. 그곳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2020년이랑 21년에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에 네. 영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또 데이터를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역사상 가장 많이 있는, 폭발했죠. 네, 거래량이 폭발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시절에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또 아예 10억 이상짜리는 원래 안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데 선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거. 네. 과연 지금 연초반에는 조금 이제 방어를 하고 바닥 따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진바닥인 건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않은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요즘 뭐 갭투자도 좀 지금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워낙 또 네. 이제
가격이 좀 싸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20년 중순부터 21년 한 가을까지 나타났던 요 상승세 있죠. 뜨거웠던 상승세. 예. 원래 이거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었다. 그렇죠. 이런 상승은 원래대로라면은 없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 때문에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형 평형 우리가 이제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보통 이제 잠실에 엘리트라고 해서 이제 엘스, 리센스, 엘스. 트리집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시는 거는 어떤 거죠? 요거는 이제 예. 그 잠실 엘스의 네. 국평 33평짜리 아파트 네. 가격이에요. 그래 이제 보시면 20년부터 21년까지도 원래 상승은 나오는 게 맞았지만 이렇게 네. 이제 좀 가파른 상승은 원래는 나오기 힘들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한 19년 말이나 20년 초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일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년 고점으로부터 생각하니까 싸 보이는 건데 원래 21년 가격은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네. 코로나 버블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대비 좀 싸 보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가치, 통화량이나 사람들 소득이나 네.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나 그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너무나도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21년 가격을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진짜 하락은 뭐냐? 이제 20년 초반 가격부터 빠지는 게 진짜 저는 그때부터 하락이라고 정말 보고 하락이다 있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저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강보합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네네. 이제 하반기로 지날수록 그래서 여름 가을로 갈수록 다시 저는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에 뭐 하락이나 심하게는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야 뭔가 우리가 진짜 좀 바닥을 논해볼 수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거죠.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뭐 뱅크런이 일어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금융 당국에서 지금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려고 네. 이렇게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마시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이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이런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갭 투자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지역에서 네. 이 매매 가격이랑 이제 그 전세 가격의 갭이 좀 줄어들다 보니 네. 갭 투자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네. 이제 어떤 움직임을 포착한 이제 보도들을 좀 봤어요. 근데 네. 실제로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갭 투자가 조금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여전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워낙 이 뜨거웠던 상승장에 대한 이 기억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조금 내리고 갭이 가까워지니까 지금이야말로 또다시 기회다. 왜? 또다시 그렇게 코로나 버블처럼 또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이 사실 너무나도 이런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저는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네. 모든 게 올라가는 시기에 자칫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세금을 내가 네. 레버리지로 끌어다가 투자 원금을 최소화해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지만 잘못했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또 맞아요. 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최근처럼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갭 투자를 약간 바닥이라고 해서 갭 투자를 생각한다는 거는 네.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바닥이고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이제 하시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각국도 정부에서 돈을 풀고 부양 정책을 펼치니까 예, 2009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상승에 동참해서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냐? 네네. 2010년, 11년, 12년 이 또 몇 년간 하락하는 이 대세 하락기를 또 맞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무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낮춘 것도 아니고 예. 여전히 지금은 지뢰밭이 지금 곳곳에 깔려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 분위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이게 대세가 다시 좋아지는 거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추운 겨울이 지금 한창인데 네. 우리가 겨울에도 가끔 이렇게 햇살이 좀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낮에. 예.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네. 근데 겨울이 지금 끝났다? 아직이죠. 아직은 진짜 택도 없습니다.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이 나와서 보통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거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기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어떤 시점인 건가요? 적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바닥을 우리가 일단 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뭐 소득이나 전세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싸냐 비싸냐. 음. 싸게 사야 되잖아요. 모든 투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게 일단은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투자 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 수요인 이 전세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가면 매매 시장이 상승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세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이에요. 네.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지역에 따라 지금 전세가율이 좀 높은 곳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유를 보면은 20년, 21년, 22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았어요. 새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공급이 근데 없으니까. 앞으로 23년, 24년, 25년에 입주 물량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네. 다른 데이터가 도와서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런 데 또 갭 투자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오르질 않는데. 맞아요. 예. 결국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제일 전세 문제잖아요. 예. 시장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권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파트 따라 지역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예. 전세 가격이 심한 지역은 2010년대 초반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12, 13년 가격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 예. 네. 16, 17년 가격까지 떨어진 곳들도 매우 많아요. 전세 가격은 이미.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미 이제 하락폭의 상당수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전세가의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 하락의 폭을 우리가 100 정도로 봤을 때 예. 최소한 60에서 70 정도는 거품이 저는 제거됐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하반기 연말을 지나면서 이 마지막 그나마 있던 이런 하락세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도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저는 전세가가 다시 상승으로 저는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세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또 매매가도 이제 올해 뭐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가격 수준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내년 뭐 초중반에 돌고 매매 시장도 뭐 빠르면 내년 뭐 가을이나 24년 가을이나 25년에는 다시 매매 시장도 더는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현재 문제인 게 지금도 사실은 그 문제는 풀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40 정도 되는 남성분인데 한 5억 정도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가격이 이제 5억 정도 되는 집이 이게 시세가 5억 정도인데 4억 정도면 한 80% 전세가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창일 때 전세를 샀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한 3억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 집주인은 이제 그 돈을 이제 한 1억 가까이 돈을 줘서 뭐 계약을 연장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집주인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곤란한 무슨 뭐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그 가격이 뭐 2년 연장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레귤레이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 자금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처지에- 내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번 엘스의 전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예.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한 8억 9억 정도 했어요 전세가. 예, 예. 근데 이제 얘가 올라가지고 뭐 13억. 뭐 아이고. 심할 때는 이게 뭐 호가 데이터긴 하지만 뭐 정말 뭐 한 15억까지도 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가격이라서 봐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다시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요거 한 1년 정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높을 때는 뭐 한 11억. 지금 여기도 전세가 한 28% 빠졌잖아요. 물론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지금 네,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세 지금 뭐 한 9억이라고 하면 지금 뭐 요 가격대가 8억 9억이면 한 16년에도 한 8억 예. 9억씩은 예, 했거든요. 16, 9억. 예. 8억대 정도 했던 이 가격대까지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높게 유지됐던 전세가 네. 한 21년 한 연말 정도까지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럼 21년 연말부터 2년이면 23년 연말이잖아요. 올해 연말이잖아요. 네.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역전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년 연말에 뭐 전세를 내서 10억 주고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 9억이에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3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전세 시장의 안정화가 한 내년 한 초중반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안정화를 논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원고에 없던 질문 하나. 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아니 서울과 지방을 나눠서 봤을 때 네. 앞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만한 시기,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러프하게 네. 지역 네.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다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디가 먼저 올라갈 거냐, 투자를 어디부터 해야 되냐, 네. 이 데이터를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라는 걸 봅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 전세 대비 지수. 저평가 예. 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전세에는 뭐 입주 물량, 사람들의 심리, 소득 모든 게 다 버무려져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은. 그러네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은 예를 들어 이 정도 올라왔어요. 네. 이 정도 한 50% 올라왔어요. 네. 근데 매매 가격도 그럼 50%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수요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오는 게 네네. 정상이니까. 예, 예, 예. 근데 전세 가격 50% 올랐는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70% 올랐어요. 그럼 20%만큼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전세는 50% 올랐는데 매매는 30%밖에 더 올랐어요. 그러면 아직은 매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평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전세 저평가 인덱스고 네. 이걸 가지고 특정 시점에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고 해봤는데 네. 실제 투자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면 네. 자, 요게 이제 지난 전국의 이제 전세 저평가 인덱스고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제일 고평가가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서울은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의 거품이 얼마가 있냐면 거의 40%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어디가 저평가냐? 자, 보시면 경북, 경남, 울산, 충북, 충남 지방 지역들이 저평가예요. 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여기는 저평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 공고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지역들부터 네.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반등하는 지역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지역들에는 저는 충북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충북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어딜까요? 그래도 서울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마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요거는 이제 1년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난 지역은 이제 세종입니다. 그다음에 충남이고요. 그다음 충북이에요. 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전세 저평가 상위에 충남과 충북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그러면 일자리가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몰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평가 상태인데 앞으로 만약에 입주 물량까지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선박자가 많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세종이나 예.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팔기에는 이미 이제 늦어도 한참 늦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아마 반등의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네. 예, 좀 한 1년, 2년 이렇게 묵묵하게 있으시면은 다시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기원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